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거래나 활용이 되던 비트코인이 슬슬 주류 자산으로 자리를 잡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ETF가 등장을 하며 연기금과 같은 무겁고 거대한 자금들도 암호화폐 영역으로 자산을 배분할 수 있게 되었죠. 단순 투자 영역에서만 머무를 뿐만 아니라 암호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Z세대 주식 거래소인 로비누스로 손쉽게 암호 자산을 사고 팔 수 있고, 미국판 카카오페이 또는 토스인 페이팔의 벤모와 스퀘어의 캐시에서도 암호 자산을 구매 및 송금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산으로서 성장과 활용을 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들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는 분위기이죠. 더 나아가 테슬라와 같은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적어두는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 보유량을 적어둘 정도입니다. 테슬라는 9월 30일 기준 1.2빌리언 달러어치의 암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적혀 있네요.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 트릴리언 달러, 1000조 원이 넘어가면서 이젠 무시하기에도 너무나도 큰 규모가 되어버렸습니다. 구 페이스북, 현 메타의 시총 또는 테슬라의 시총과 비슷한 규모까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즉 좋든 싫든 인정하든 안 하든 관심을 가지긴 해야 하는 규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호자산, 암호화폐, 코인이 무엇인지부터 둘러보는 것으로 영상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먼저 저는 암호자산 전문가도 아니고 저의 암호자산 및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 사실상 16년도, 17년도 이후 멈춰있기 때문에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코인들은 각각의 용도 및 기능이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성격이 비슷하여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고, 이더리움은 원유와 성격이 비슷하여 디지털 원유라고 불리곤 했었죠. 먼저 비트코인은 디지털 현금으로 개발이 된 친구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백서를 살펴보면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고 부를 정도로 말 그대로 디지털 현금으로서 개발을 한 것이죠. 문제는 비트코인이 활용하고 있는 기술상 자산의 전송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즉 현대사회를 대체하고 있는 굉장히 빠르고 확장적인 결제 시스템들, 카카오페이, 비자와 같은 시스템들을 대체하기에는 상당한 허들이 존재하죠. 다만 비트코인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과 비슷하게 한정된 수량만 존재하고 한정된 수량만 채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희소성에 대한 성격은 알고리즘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소유욕만 자극하면 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시면 아주 잘 되고 있죠. 반면에 이더리움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금과 같은 자산으로서의 성격과는 사뭇 다릅니다. 비트코인의 기능은 단순하게 송금 정도라면 이더리움은 송금하는 과정에서 코드를 전송하여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코딩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즉 비트코인의 돈으로서의 성격과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사실상 분산형 컴퓨터의 기능까지 하고 있는 친구가 이더리움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더리움은 단순하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컴퓨터들을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수수료 화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컨트랙, 이더리움의 코드의 예시는 이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가 A한테 100원을 받으면 B와 C에게 50원씩 보내라 라는 코드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올려둡니다. 그럼 F가 A한테 100원을 받는 순간 이더리움은 자동으로 B와 C한테 돈을 50원씩 나눠서 보냅니다. 그리고 송금이라는 과정이 일어날 때 가스라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냥 대충 이더리움이 수수료 사용료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강력한 이유는 과거 은행 또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고 돈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던 송금 사업들 이더리움이 대체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과의 차이점과 비슷하게 모든 코인들은 제각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거래소를 운영하는데 수수료 및 여러가지 기능을 하는 코인이고, 테더는 달러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코인, 솔라나는 NFT 관련해서 크게 뜬 코인이죠. 즉 코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해당 코인이 무슨 기능을 하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는 것은 저는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블록체인이냐, 코인들이 왜 중요하냐? 저는 가장 큰 기능은 중간 단계를 코드로 없앨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은행 없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 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옮기려고 생각해보면 본인이 직접 금을 껴안고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는 이상 누군가의 손에게 맡겨야 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어야 이게 성립을 하지만 어느 정도 가치가 형성이 된 지금 상태이기에 꽤나 견고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신용이라는 이름 하에 숫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싹 다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보험이라든지 담보대출이라든지 도박, 거래소 등 전부 없어질 수 있게 되죠. 매경 이코노미에서 나온 이야기 중 흥미로운 이야기는 프로토콜 경제의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토콜 경제는 누군가 코드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서 알아서 잘 굴러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런칭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개발자, 서버 운영자, 소비자가 큰 플레이어들인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경영진이나 투자자라는
암호라는 희한한 주체가 수익성을 강요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능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개발자, 자원을 제공하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주체는 서버 운영자입니다. 만약 경영진 투자자가 끼지 않는다면 개발자 서버 운영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자원이 분배될 수 있고 더 많은 수익이 서비스를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기에 인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겠죠. 뭐 이런 프로토콜 경제의 문제는 리스크를 쥐는 주체가 사라진다는 것인데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사실 블록체인에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블록체인 세계에서 인지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 중 주목해볼 만한 두 가지 서비스를 소개드려 볼게요. 바로 디파이라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와 요즘 핫한 NFT에 대한 이야기죠. 먼저 디파이는 그냥 단순화를 하자면 이더리움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금융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담보대출 같은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일정 액수 가져오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는 금액을 기반으로 가치의 몇 %까지 대출을 해줘라 라는 것은 코드로 충분히 짤 수 있죠. 또 이자 지불이 연체되면 2달까지는 봐주고 3달째 청산을 해버려라 라는 구문도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술적으로 암호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의 담보대출 같은 것들도 많은 부분들이 이미 자동화가 되어 있는지라 솔직히 지속 가능하다라는 느낌이 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파이를 가져온 이유는 이러한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꽤나 견고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코인을 팔면 수익금의 37%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단기 현금이 필요하고 암호 자산만 있다고 가정하면 암호 자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인을 파는 것보다 대출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높은 세율 때문에 이자율이 5% 이상, 7% 이상 가도 매도하는 것보다는 대출을 받는 게 이득인 상황이 꽤 많이 연출되고 있어 보이죠. 특히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게임을 하는 해치펀드들이 코인 투자를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주체들이 암호자산 대출 수요에 꽤나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요. 담보대출 이외에도 P2P 이체, 투자 등 금융을 이더리움 위에서 분산화하여 진행을 한다면 다 디파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NFT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NFT는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저희가 하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희소성이라는 성격이 존재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것 같은데 단순하게 희소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요가 창출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활용이 되어야 가치가 창출이 되는데 비트코인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 또는 암거래 시장에서 활용이 되었기에 가치가 창출되었다라고 보는 분들이 꽤 있죠. NFT도 비슷한 맥락으로 디지털 파일이 가치가 있어야 희소성과 맞물려 돌아가게 될 겁니다. 즉 디지털 파일의 작가가 누구인지, 작품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수요가 얼마나 유지될지 등 전통적인 시장과 결국 똑같이 작용할 거라는 것이죠. 그냥 생각해 보셨을 때 제가 네모와 선들을 열심히 긋는다고 해서 몬드리안 그림처럼 팔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몬드리안이 되던가 입생로남처럼 패션에 몬드리안을 입힌다던가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야 투자할 만한 자산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NFT가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공간에서 디지털 소장품을 뽐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을 한다라는 감정이 굉장히 하찮은 감정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보면 존경의 욕구, 인정과 관심과 같은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의 인간 고등 욕구를 충족하려면 자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와 NFT라는 키워드가 동시에 뜬 것 같은데 메타버스가 진짜로 일어난다면 온라인 공간에서 자랑을 해야 할 자산이 필요하고 그게 NFT 같거든요. 또한 게임의 NFT를 적용시키는 사례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더 강력한 아이템을 판매하여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기능적인 아이템을 NFT로 판매하면 게임 회사가 망하죠.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게 메이플스토리의 캐시 아이템, 치장 아이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면 교환 불가로 변하기에 공급은 지속적으로 사라지는 시스템이고 입어서 남들에게 뽐낼 수 있고 아이템을 NFT화해서 거래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사둘 것 같아요. 실제로 NFT 이전에 아이템의 투자의 용도로 쟁여둘까 했는데 인게임 화폐의 환율 변화가 생각보다 세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법이어서 저는 하진 못했죠. 마지막으로 단순 PNG 파일을 NFT로 만드는 것이 아닌 진짜 소장 가치가 있는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가 개발이 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오프라인 할 것을 온라인으로 퍼오는 것이 아닌 온라인 네이티브한 무언가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거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유니티 리서치하다가 든 생각인데 3D 콘텐츠라든지 작품성 게임 자체를 NFT화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등 완전히 새로운 미디어 포맷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암호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해보았는데 흥미롭게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